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scared.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이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의 평가는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지금 바로 리뷰 달려봅니다. 제목에서 보이듯 미키 세븐틴의 특징은 숫자입니다. 17이란 숫자가 붙은 이유는 주인공인 미키가 16번 죽고 17번 복제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미키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우주로 떠나고자 합니다. 익스펜더블, 인간 소모품으로 말이죠. 이 직업은 인간이 미지의 행성에서 겪게 될 다양한 위험들을 먼저 몸으로 받아내어 그 데이터를 쌓아주는 일종의 실험주의 격인 일입니다. 죽음마저 노동으로 승화되는 어마어마한 극한 직업이죠. 영생, 부활, 영원히 누리는 젊음 등 원래는 고귀한 능력이거든요. 같은 SF 장르인 옆 동네 영화 엘리시움만 보더라도 바로 젊은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특수한 힐링 머신이 등장합니다. 이 힐링 머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그 세계관에서 귀족 이상층들 뿐이었죠. 즉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행위는 진귀한 것으로 추앙했었으나 영화 미키 세븐틴은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버립니다. 죽음을 초월해버린 미키를 친구인 티모마저도 인간 이하 벌레 보듯 취급해버리죠. 풍자는 봉준호 감독의 오랜 특기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봉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노골적인 풍자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해당 삶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눈치챌 수 있죠. 전작의 기생충에서 보인 풍자가 특정 국가의 정치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화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인류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모두가 눈여겨본 셈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도 그렇습니다. 다만 설국열차와 옥자부터는 노골적인 측면이 약간 증가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그저 인간 개인의 삶만 논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노동이라는 자본주의 설정을 집어넣기 시작해서 현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즐기던 관객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 사회생활을 하는 세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더욱 피부로 와닿는 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별한 작품이 되었을 듯 합니다. 봉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그건 이 영화가 그만큼 인간 사회를 잘 그렸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이전보다 훨씬 뚜렷해졌지만 이는 특정 실존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어두운 면을 더 드러낸 캐릭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부각된 이유는 봉준호 감독 필모 중 최초로 러브 스토리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미키 17과 18, 그의 여자친구 나샤, 또 다른 썸녀 카이까지. 다만 이런 점 때문에 관객들은 오히려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관람 평들 중엔 어째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즐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SF라고 하면 진보된 최첨단 과학과 기술, 우주적 세계관, 외계인과 미지의 행성, 테라포미, 극한의 생존 환경에서 펼쳐지는 목숨 건 사투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시각미와 시나리오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키 세븐틴은 그런 기타 SF와 다릅니다. 어쩌면 봉 감독님이 발냄새 나는 SF라고 했던 것도 장엄한 스케일이 아니라 밀폐된 우주선 내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다크한 삶, 이게 미키 세븐틴이기 때문에 발냄새 난다고 표현한 것인가 싶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개연성이 아쉬울 것입니다. 중반까지 풀린 떡밥들이 잘 회수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는 관객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상영관을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주인공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탐사단 사회 전체가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묘사하는 바람에 후반에 여친 나샤나 카이 그리고 사령관 마셜과 와이프 일파가 왜 저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미키 세븐틴의 탐사단은 작은 도시국가처럼 지휘부, 의회, 기술팀, 보안팀, 군대, 노동부 등 여러 부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 제약 때문에 지휘부에서 식량 배급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설정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탄한 배경을 쭉 굴리기보단 미키 세븐틴은 엄연히 미키라는 최하위 극한 노동자를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정치 같은 조직 운영을 그리기보단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묘사는 다소 개연성을 포기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디테일한 점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미키를 어르고 달래는 스킬입니다. 예고편에도 등장했던 이 비둘기 캐릭터, 영화에서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종의 선전부입니다. 미키 세븐틴의 탐사단은
탐사만 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행성에 정착해서 아예 나라를 건립하고 살아갈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송국도 있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전부가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코스프레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디언 같지만 그 끌어오게 된 눈길들에게 마셜이 갖고 있는 왜곡된 사상을 마구 주입하고 전파하는 어쩌면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미키에게 위험한 임무를 시킬 때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를 속이듯 접근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점점 줄어드는 식량 때문에 기술팀이 연구실 배양육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이걸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실험이 필요할 때 이 익스펜더블 미키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미키는 애초에 본인이 소모품으로 자원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불러다가 야 이거 먹어 하고 명령한다면 기분은 떨떠름하겠지만 결국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미키 세븐틴에선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그에게 강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속여서 스테이크를 주는데 그게 알고 보니 배양육인 거죠. 이렇듯 미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교묘하게 속이고 그의 착한 성격을 이용해서 서서히 목숨을 빼앗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런 착한 미키라도 결국 사람이라면 분노와 강단, 결단력 이런 인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화는 그걸 17과 18로 나누어서 이미지화를 합니다. 이때 연기력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결국 로버트 배우는 두 캐릭터를 연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은 서로 죽도록 믿지만 그럼에도 뗄 수 없는 관계, 마치 서로 앙숙지간이지만 피로 묶인 일란성 쌍둥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화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두 개체가 형제와 같은 애정이 생길 만한 시나리오가 부재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현실에서 형제 자매 남매 쌍둥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 부모와 집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사회성과 가족애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서로 죽도록 미워도 남에게 내 형제가 맞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참을 수 없죠. 물론 미키 17, 18은 모든 기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스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관객들 입장에선 그냥 설정이 이래 하고 넘어가기보단 눈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크리퍼, 이는 멸칭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인종차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징그러운 벌레 정도가 될까요? 이 크리퍼들의 특징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능이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지능 높은 외계인이라는 그 설정이 놀라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인식에 대해 놀랐습니다. 크리퍼는 생긴 게 마치 덩치 큰 곰벌레 같이 생겼습니다. 돌아다니는 아기 크리퍼들의 행동은 작은 강아지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을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이 절대 인간 이상의 지성체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생각을 못하다가 이야기가 흘러 그들과 번역기를 통해 대화가 성사되자 아차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보통 인간에 불과해서 그런지 생긴 걸로만 모든 걸 판단했다는 오류 때문에 부끄러웠죠. 만약 봉준호 감독이 이런 부분까지 기획했다면 영화 미키 세븐틴을 재밌게 느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